도영아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기분이구나 도영아. 왜 이렇게 쫄리지? 개 쫄리네. 좀 내려가지고 이걸로 도영아 이거 해결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중. 다음 발표도 나는데 오시고. 항상 20시간 네. 20시간 타는 거는 뭐야? 아 더워가지고. 아 사람 쉬기 많이. 닫아도 되긴 합니다. 영화 벌써 녹화하고 있네. 아 예, 이거 좀 이따 까먹을까봐 일단 하고 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영환이랑 둘 다 이제 연구를 완성시켜가는 단계니까 잘 들으시고 코멘트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보시죠.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석박통합과정 2기로 재학하고 있는 오영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이제 Accurate HTC Inference에 대한 주제고, 그것을 위해서 인코 더비 노멀라이제이션을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발표의 오버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HTC에 대한 기본을 먼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코딩, 세 번째로 어소시드 메모리 노멀라이즈 하는 작업,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HTC 혹은 하이퍼디멘셔널 컴퓨팅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9월쯤에 도영, 강도영 학생이 지금 발표를 하는 거랑 되게 유사한 내용 자체를 많이 다룹니다. 주제도 똑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드가 되게 넓지 않다 보니까 되게 좀 약간의 발표의 그런 유연성을 위해서 약간 재사용한 슬라이드가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HTC는 하이 디멘셔널 혹은 매우 많은 그런 되게 긴 형태의 벡터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로우 프리시전, 보통 바이너리나 바이폴러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뉴럴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이블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프로세싱 태스크들, 보통 이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는 되게 간단하고 브레인 라이크 알고리즘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렝스 오브 HT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소스 이피션트하고 러닝이 되게 빠르면서 실제로 이제 이걸 해석하기 굉장히 쉬우며, 그리고 노이즈에 굉장히 로버스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FPGA나 엔베디드 디바이스를 시작을 해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인메모리 컴퓨팅 쪽으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TC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HTC 같은 경우에는 피처 벡터 혹은 이제 뭐 데이터셋 같은 경우를 피처 벡터에 담아서 인코딩 모듈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매핑을 시켜서 인코딩 타입 벡터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어소시에이티드 메모리를 가지고 시뮬레이트 벡터로 리듀스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과 뒤 대충 이제 인코딩 어소시에이티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코딩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매핑 펑션 이제 n 차원의 피처 벡터를 d 차원의 인코딩 타입 벡터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퍼런스 혹은 어소시에이티드 메모리에서 보통 하는 게 인퍼런스인데, 인퍼런스 자체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에어포스 자체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그냥 MVM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앞에 있는 부분, 인코딩 모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베터 인코딩, 좀 나은 인코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집중을 해봤는데요. 인코딩 자체가 그냥 RN을 RT로, 그냥 N 차원의 벡터를 D 차원의 벡터로 넘기는 거다, 매핑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굉장히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레거시 인코더, 첫 번째 기존 인코더고요. 두 번째는 좀 상대적으로 최근에 있는 인코더 유징 NN, 그리고 이것들의 두 개에 대해서 약간 제한점들이 존재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연구를 했던 새로운 종류의 인코더를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레거시 인코더의 가장 첫 번째 인코딩, 2016년도에 아이디 레벨 인코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레벨 인코딩 자체가 두 가지의 인코딩을 하나로 합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피처들의 밸류, 예를 들어서 뭐 엠니스테이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색이라는 레벨 0, 검은색의 레벨 Q로 해가지고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레벨 0 그리고 레벨 Q에서는 랜덤 바이너리 벡터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중간에 있는 레벨은 이제 Q분의 D개의 적당한 비트 플레이를 통해서 0부터 Q까지 좀 이제 되게 자연스러운 물 흐르듯한 그런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인코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포지션은 각각의 피처들의 포지션을 인코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지션 벡터들이 다 존재한다면은 이것들은 다 이제 랜덤 바이너리 벡터들이고, 이제 이것들은 이제 각각의 이제 뭐 피처 벡터가 존재한다면 포지션 1, 2에서 n까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 레벨 인코딩과 우측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이제 인코딩 모듈에서 각각에 있는 피처들을 레벨 그리고 포지션을 가지고 바인딩을 시킵니다. 바인딩은 그냥 간단하게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그냥 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다 더해서 하나의 벡터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중간에 있는 하이프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저렇게 되는 것이고, 이 벡터는 이 피처 벡터들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스포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이디랩 인코딩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랜덤 포지션 인코딩입니다. 1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간단하게 인코딩 모델 자체가 그냥 프리퀀티드 합니다. 즉 그냥 랜덤 바이너리 포지션 매트릭스의 MVML에서 얻은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처들은 D개 랜덤하게 제너레이트된 베이스에 프로젝트 시켜가지고 이것을 이제 HI, 즉 하나의 하이프 벡터의 하나의 전부는 저기 피처에다가 바이너리 포지션 매트릭스 곱하다, 그 피처에다가 바이너리 포지션 매트릭스의 하나의 베이스를 포지션 시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기 네오박스를 보시면 랜덤 포지션 인코딩은 어떤 벡터는 그냥 MVM으로 이루어진다, MVM의 뭐 사인 펑션으로 이루어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랜덤하고 완전히 좀 되게 간단한 수학적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2019년에서 2021년 넘어갈 때 약간의 뉴럴 네트워크를 좀 섞습니다. 그래서 이제 LHDC라는 이제 어떤 모델인데요. 이 LHDC라는 모델은 그냥 기존과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인코딩 모듈은 아이디랩 인코딩을 사용을 하고, 어소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까지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HDC 모델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달라집니다. 이제 어소시드 메모리를 가지고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BNN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소시드 메모리 자체는 그냥 FC 레이어입니다. 저에게 그냥 바이너리 혹은 바이폴라한 FC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방법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BNN 모델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라는 문에서 출발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거쳐서 어소시드 메모리의 이니셜 웨이트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얘를 가지고 BNN처럼 이제 뭐 백프로포게이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뉴럴 네트워크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라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아마도 제가 아는 한으로는 이제 기존의 어떤 레거시 인코딩이 아니라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인코딩을 사용한 첫 번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후로 조금 다른 논문들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되게 중점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제가 어소시드 메모리, 즉 뒷부분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것에 비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뉴럴 네트워크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까 보여드린 리니어 포지션 매트릭스랑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포지션 매트릭스가 learned 포지션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 그림을 보시면은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 자체를 뉴럴 네트워크를 좀 치환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자체가 좌측도 풀리 커넥티드고 우측도 풀리 커넥티드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인코딩과 어소시에이티드 메모리를 가지고 하나의 이제 MLP를 만든 것과 비슷하게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습을 시켜서 바이너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또 바이너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바이너리를 잊지 않고 만들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인포트로 써가지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 논문까지 해가지고 기존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인코더 최근 거나 아니면 좀 예전으로 돌아가서 예전 것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한점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있던 논문들의 제한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이미지셋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애큐러시가 나옵니다. 왼쪽 위에 표를 보시면은 리얼 시스템 파이오니어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모델들만 갖고 왔습니다. 엠리스트 및 사이파10의 애큐러시가 꽤 낮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름 높다고 보실 수도 있긴 하지만 사이파10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LTC가 만들어졌을 때 이미지를 위해 디자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인코딩 구조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플래트닝 시킵니다. 즉 그냥 처음부터 쭉 이렇게 뭐 숫자를 붙이든지 뭐든지 한 다음에 이것을 나열을 시켜서 하나의 큰 벡터, 혹은 피처 벡터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코딩 모듈에 넣어서 인코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미지에 대해서 로컬 피처를 좀 무시한다 라는 표현이 사실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뭐 픽셀이 있으면 그 주변 피처들을 완전히 무시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HTC가 왜 이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 HTC 자체가 1D 데이터의 피처들을 익스트랙션을 하고 그것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메디컬 시그널 프로세싱, 보이스 레코그니션 이 두 가지를 보통 이제 많이 쓰는데요. 이제 예시를 좀 드리자면 이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의 이제 첫 번째 컬럼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좀 레거시 인코딩 2개, 최근 인코딩 2개 이 두 개에 대해서 이거 논문 실제로 실험값이 있는 논문들을 다 가져와 봤는데 이제 맨 처음 두 개 논문은 이제 상대적으로 레거시 인코딩인데 빨간 네모를 보시면 없습니다. 즉 엠리스 및 사이파10이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결과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앞에 두 개 있는 상대적으로 이제 1D 데이터에 가까운 것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연구가 발전이 되면서 레이스이스랑 파이오니어 이 두 가지의 모델들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까지 충분히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자체가 이미지에 대해서 약간 푸어 애큐러시를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이유는 아니지만 약간의 좀 주변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그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홀로그래픽 프로퍼티라는 하나의 성질을 완전히 무시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기존 레거시 인코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뉴럴 네트워크 인코딩에 있는 문제들인데요. HTC의 장점 자체가 굉장히 랜덤합니다. 벡터들도 굉장히 다 랜덤하고 인코딩 모듈도 랜덤하고 다 그냥 굉장히 랜덤한 형태라서 하드웨어 디펙트, 베리에이션 노이즈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홀로그래픽 프로퍼티라는 것을 2015년도에 바이오카스의 논문에서 이제 되게 수학적으로 풀었던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홀로그래픽 프로퍼티라는 것을 정의를 하자면은 간단하게 어떤 모델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하이퍼 벡터에 잘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이 홀로그래픽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하이퍼 벡터는 서로 IID합니다. 각각의 이제 디멘션들이 이제 다 독립적이고 아이덴티컬리 디스크리트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하이퍼 벡터의 한 부분에서 나온 이슈가 다른 전체 시스템에 프로퍼게이트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뉴럴 네트워크랑 좀 다릅니다.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러너블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중요한 뉴런들에만 정보가 함축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만약에 노이즈 혹은 디펙션이 걸려버리면은 전체적인 인퍼런스 애큐러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특히 뉴럴 네트워크 기반 모델들이 되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거시 인코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최근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인코더 두 개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밑에 그림 두 개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개의 리미테이션 첫 번째 리미테이션은 이미지에 대한 애큐러시가 굉장히 낮다였고 두 번째 리미테이션은 홀로그래픽 프로퍼티가 지켜지지 않는다였죠. 그래서 각각의 인코더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리미테이션을 평가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레거시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대해서 애큐러시가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니어 프로젝션 같이 되게 대표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이퍼10 애큐러시가 30%도 안 나오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인코더가 굉장히 랜덤하고 그런 성질 때문에 홀로그래픽 프로퍼티를 굉장히 잘 지킵니다. 반대로 이제 두 번째, 상대적으로 더 새로운 HTC 인코더 혹은 러너블 NN 스트럭처를 사용을 하는 스트럭처들은 이미지에 대해서는 애큐러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까 50%까지 나오는 걸 아마 보셨을 텐데 이미지 애큐러시가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홀로그래픽 프로퍼티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러너버랑 리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의 뉴럴 네트워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계속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이 두 개 다 지키는 인코더가 있지 않을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액션도 잘 나오면서 홀로그래픽 프로퍼티도 잘 지키는 인코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그냥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냥 꼴 두 개죠.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나와야 된다. 그러면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자. 홀로그래픽 프로퍼티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랜덤 웨이트를 사용을 하자. 그래서 빨간 글씨 보시면은 랜덤 웨이트 컨볼루션 인코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연구가 아직은 되게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 이 뒤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코더인데요. 이제 컨볼루션 포지션 인코더입니다. 이것은 이제 박사님께서 되게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본 이건 인코더인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ID 레벨 인코더 기억나시죠? ID 레벨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첫 번째로 레벨 인코딩 그리고 두 번째로 포지셔널 인코딩 이 두 가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 인코딩을 컨볼루션으로 바꾼 형태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레벨 인코딩은 각각의 이제 값들을 레프레젠트 했던 반면에 이것은 로컬 피처들을 레프레젠트 합니다. 그래서 I 곱하기 I 곱하기 C 이미지를 랜덤 컨볼루션을 한 번 해가지고 O 곱하기 D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이미지가 이제 되게 작지만 조금 완전 좀 굵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되게 D 자체가 이제 보통 한 1000개, 10,000개 쓰다 보니까 이미지가 되게 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굵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하나의 픽셀씩 떼어냅니다. 하나의 픽셀을 딱 떼어낸다면은 저거 하나의 픽셀 자체가 1 곱하기 1 곱하기 D 벡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할 팩터로 만들면 하나의 컨볼루션 할 팩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팩터로 만들어서 5 곱하기 5개의 컨볼루션 할 팩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 컨볼루션 인코딩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한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습니다. 근데 개수가 이제 맨 처음에 그냥 피처 개수가 아니라 컨볼루션이 끝난 이후의 피처 개수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 곱하기 5개의 포지셔널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동일합니다. 이제 아까 이제 벡터가 결국에는 이제 만들어진 형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바인딩을 통해서 만들고 이것을 다 더한 번들링을 통해서 더해서 컨볼루션 포지셔널 인코딩을 구현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누들 인코더라고 지어봤는데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이게 누들 인코더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제가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랜덤 컨볼루션 필터를 통해서 컨볼루션을 돌리면은 결과적으로 좀 더 작지만 굉장히 굵은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이것들을 여러 가지 레이어를 쌓아서 굵은 이미지를 만들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굳이 그거를 ID 레벨 인코딩을 통해서 만들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하나의 집약된 그런 벡터로 한꺼번에 만들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으로 먼저 시작을 했던 게 바로 이 누들 인코더입니다. 근데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어떤 이미지를 랜덤 컨볼루션을 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고 채널 수를 늘려서 조금씩 넓혀가고 이미지 크기는 줄여가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CNN에서 쓰이는 어떤 연산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되게 1 곱하기 1이지만 굉장히 얇고 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ефեկ터로 쓰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들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제가 어떤 걸 시작을 했냐면은 그 수타면집 같은 데 보시면 이제 면 이렇게 이제 뭐 밀가루 반죽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길게 뽑아내는 그런 형식이 있잖아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누들 인코더라고 되게 스스로 말하고 다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CNN 구조를 좀 더 줄인 형태를 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연구한 건 총 2개인데 이제 CNN like 누들 인코더, 레즈널 like 누들 인코더 이거 2개를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CN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나이브하게 이제 그냥 컨볼루션하고 맥스풀을 반복을 해서 할 팩터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레즈널 lik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즈넷에서 사용한 것들을 가지고 조금 이제 레즈넷 1.8보다도 좀 약간 작은 그런 형태로 약간 만들어낸 게 레즈널 like 누들 인코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컨볼루션 포지셔널 그리고 두 번째 누드 인코더 2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이제 했던 인코더 4개랑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3개를 비교하려고 했으나 아까 마지막으로 약간 그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마지막이었던 파이오니어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토치 HD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아직 임플리멘테이션이 된 게 없어서 일단 페이퍼 결과로 약간은 비교를 할 수 있지만 페이퍼에서도 그냥 그래프로만 나오고 실질적인 액츄얼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비교를 한 이후에 파이오니어랑 비교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LHDC보다 얼마나 좋은가입니다. LHDC 자체가 이제 파이오니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괜찮은 가장 좋은 액츄얼시가 나왔었고 그거 자체가 이제 덱의 발표가 되어서 되게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이렇게 논문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LHDC랑 비교를 한다면은 이제 다른 제가 이제 선정을 했던 인코더보다는 훨씬 더 레이스가 낮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프롭이 없기 때문에 트레이닝 타임도 굉장히 빨랐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오니어랑 또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아쉽게도 파이오니어보다는 좀 더 낮은 그런 액큐러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파이오니어도 마찬가지로 백프롭을 사용을 하고 기존 뉴럴 네트워크 공업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트레이닝 타임이 빠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엠리스트에 대한 결과였고요. 그 다음에 사이파텐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이파텐에 대한 결과는 조금 이제 아쉽지만 LHDC보다는 현재 제가 생각한 인코더들이 좀 더 낮은 액큐러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프라이머리한 오브젝티브입니다. LHDC보다는 액큐러시가 더 잘 나와야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타임을 또 비교해 본다면은 이제 당연하게도 100%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한 5분의 1 정도 굉장히 빠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파이오니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당연히 액큐러시가 낮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더 나은 트레이닝 타임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연구 자체가 굉장히 프리리미너리한 상태이기도 하고 일단 제가 논문을 읽어가지고 아직 쓰지도 않고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결과를 보여주시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 대해서 무엇을 고쳐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고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일단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컨볼루션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기본적으로 1D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HDC이지만 제가 만든 거는 2D 데이터, 이미지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1D 데이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1D 데이터도 어떻게든 컨볼루션을 시켜서 이 인코더에 넣어서 어떻게든 잘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거는 약간 제가 생각을 해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괜찮은 어떤 결과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빼놓게 되었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만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HDC 모델에서는 이제 인퍼런스 혹은 트레이닝 할 때 모든 웨이트들은 다 바이폴라입니다. 특히 이제 인퍼런스 할 때 모든 바이폴라 웨이트를 가지고 시도를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죠. LHDC랑 파이오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컨볼루션 필터는 플로팅 포인트 랜덤 웨이트였습니다. 0과 1 사이에는 랜덤한 값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바이폴러라이즈를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단 보통 이제 HDC의 어떤 문법에 맞는 인코더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나이블리하게 랜덤하게 바이폴러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낮은 액큐러시가 나오게 됩니다. 거의 리니어 프레딕션 정도의 액큐러시가 나오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해결하고자 이제 ABC넷, 이게 닙스 17년도에 나왔던 ABC넷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거 자체가 이제 풀 프리시전 컨볼루션을 바이폴러 컨볼루션 웨이트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플로팅 포인트 랜덤 웨이트에 적용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논문에서도 이제 아까 이제 어프로시메이션을 진행한 거랑 진행하지 않은 거랑 이미지넷으로 보시면은 약간 액큐러시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 이 방법을 통해서 랜덤하게 풀 프리시전 컨볼루션을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인코더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언변이 별로 뛰어나지 못해서 나중에 한번 질문 가능하시면 한번 더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죄송합니다. 지금 대기 모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소시에이티드 메모리를 먼저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멀라이제이션은 어소시에이티드 메모리에 관련된 연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소시에이티드 메모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트레이닝 되는지 혹은 인프런스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도 마찬가지로 도영이가 예전에 발표한 슬라이드를 거의 비슷하게 다 가져왔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거의 한 2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소시에이티드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시뮬러리티 체크라는 형태입니다. 어소시에이티브 서치라는 형태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FCLA로 볼 수가 있지만 저렇게 셋업 클래스 타입 벡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타입 벡터의 어떤 집합으로, 이것이 이제 트레이너블한 집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피처 벡터 혹은 어떤 특정한 벡터의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클래스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 형태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벡터가 각각의 클래스 벡터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피처 벡터의 클래스가 뭐 10개다. 그럼 클래스 벡터도 10개다. 그것에 각각에 해당하는 게 10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서치 혹은 인퍼런스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퍼런스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인코디드 타입 벡터가 셋업 클래스 타입 벡터랑 비교를 해서 얼마나 비슷한지, 시뮬러리티가 얼마나 높은지 보는 방법인데요. 인코디드 타입 벡터가 각각의 클래스 타입 벡터랑 모두 비교를 해봐가지고 각각의 일단 시뮬러리티가 최대인 클래스를 그 클래스로 인퍼런스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뮬러리티가 뭐냐면은 이 더 시뮬러리티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냥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하는 것입니다. 내적을 하게 된다면 이 두 개의 벡터에 어떻게 보면 각도가 나올 텐데 그 각도를 가지고 이 벡터랑 다른 벡터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벡터, 즉 시뮬러리티가 가장 큰 클래스 벡터를 프리딕션 하는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퍼런스였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뮬러리티 매트릭을 기반으로 이용을 하는데, 우선 그 전에 이제 번들링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들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벡터를 더하는 형태인데, 이것을 하이퍼 디멘셔널 컴퓨팅으로 가져오게 된다면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C 혹은 클래스 타입 벡터를 이제 H 혹은 이제 인코드 타입 벡터에 더하게 된다면은 클래스 타입 벡터가 새로운 벡터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벡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C가 있던 것보다 클래스 타입 벡터에 좀 더 가까워진, 클래스 타입 벡터의 정보를 좀 더 다룬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Iterative Path AM Training이라는 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H라는 이거 오른쪽 네모를 보신 다음에 이제 왼쪽의 그림에 있는 H라는 벡터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미스프릭션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클래스는 1이고 프리딕션한 클래스는 K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소시에이티브 서치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각각의 클래스 타입 벡터에 이 벡터를 내적을 해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시뮬러리티로, 이 시뮬러리티가 가장 큰 것이 벡터의 어떤 프리딕션한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프리딕션이 미스프리딕션이 일어나게 된다면 다른 클래스의 시뮬러리티가 이 클래스의 시뮬러리티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약간 모델의 트레이닝, 모델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 자체가 만약에 트루 클래스를 1이라고 하고 프리딕셔널 클래스를 K라고 하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루 클래스 하이프 벡터는 이제 아까 그 H라는 벡터보다 다른 클래스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루 클래스는 이제 H1이라는 벡터에 런레이트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리고 프리딕션 된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했던 벡터를 빼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한 영향을 빼주고 잘 생각한 것에 대한 영향을 더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AM 트레이닝은 여기 밑에 네모의 형태로 그냥 더하기 빼기로만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여기 있는 문제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였는데요. 일단 온라인 러닝,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자체가 약간 뭐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온라인 러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클래스 타입 벡터는 쿼리아이프 벡터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코딩이 끝난 벡터들을 더하거나 빼서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 이 트레이닝이 계속 진행이 될수록 클래스 타입 벡터의 사이즈는 계속 바뀝니다. 어떤 클래스는 커지고 어떤 클래스는 작아집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제 맨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클래스 1, 2, 뭐 5로 나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y좌표 이제 y-axis랑 y-axis를 보시면은 이제 f폭마다 굉장히 이제 크기가 달라진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떤 클래스는 작아지고 어떤 클래스는 커지는 형태를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모두 평균을 내게 된다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계속 클래스 타입 벡터가 영향에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크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각각의 클래스마다도 다르고, 결과적으로 이거 평균을 내면 다 커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모델 업데이트나 러닝 다이내믹스에 어떤 영향을 주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클래스 간 모델 업데이트가 논 유니폼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또 본다면은 점점 이제 모델 업데이트 점점 느려집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모델 퍼포먼스에서는 서브 옵티멀하게 되고 그리고 액큐러시 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이제 새롭다기보다는 그냥 HTC에서 기본적으로 크게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좀 이제 주목을 받지 않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하이 팩터가 존재할 때 이것을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식인데, 어떤 때 클래스 하이 팩터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고 물어보신다면, 우선 하나의 에폭이 끝난 상태 클래스 하이 팩터를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서 클래스 하이 팩터를 만듭니다. 그거를 가지고 다시 계속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실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각 에폭의 끝에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냐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클래스 하이 팩터들의 아까 크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트레이닝 에폭이 끝날 때 모든 클래스 하이 팩터들의 컴포넌트들을 -1과 1 사이로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하이 팩터들의 안에 있는 모든 밸류 중에 가장 최하의 값을 -1로 스케일링을 하고, 그 다음에 최상의 값을 가장 큰 값을 1로 스케일링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그것에 비례하게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을 보면은 그것에 대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했다면은, 이제 모든 데이터 피처들이 클래스 하이 팩터 업데이트를 위해서 항상 이제 같게 컨트리뷰션을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이 계속 진행이 될 때 그냥 어떤 데이터셋에서 데이터 하나하나가 모든 클래스 하이 팩터들에 계속 동일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래스 하이 팩터들이 너무 커지거나 아니면 이제 좀 크기가 계속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델이 조금 더 이제 더 나은 상태로 컨버전을 할 수 있게 되고, 액큐러시도 높게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은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제 전체적인 클래스별로 유니폼하게 러닝이 이루어지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그렇게까지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엠리스트, 사이프텐, 패션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그렇게까지 낮진 않은 결과가 나왔고, 이제 여기서 이제 느꼈던 것이 조금 더 노멀라이제이션과 같이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거 노멀라이제이션이랑 같이 무언가를 사용을 해서 모델 퍼포먼스 좀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것이 이제 럴레이트 스케줄링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HTC에서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노멀라이제이션 자체가 이제 다른 클래스 사이에 다른 클래스 사이에서 모든 클래스들의 크기가 같고 항상 같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화도 없애주는 그런 방법인데, 이거 자체는 이제 모든 클래스 팩터들에서 유니폼한 로열레이트를 가질 수 있다, 유니폼한 로열레이트를 강제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멀라이제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로컬 옵티멀로 접근하기 위해서 로열레이트 줄이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기존 방법에서도 로열레이트 스케줄링을 적용을 하긴 했는데, 이거 자체가 기존의 방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클래스 팩터 사이즈가 점점 더 평균적으로 커지고, 이는 로열리티 스케줄링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만 딱 보시면은 그냥 로열리티 스케줄링을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어차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냥 상대적으로 클래스 팩터들이 주는 영향은 점점 더 작아지겠다, 로열리티가 좀 더 자연스럽게 일어나겠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클래스 와이즈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클래스 와이즈로 보게 된다면 각각의 클래스들은 크기가 항상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것도 있고 커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크기 자체도 완전히 되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클래스별로 이펙티브한 런 레이트는 다 다르다. 제가 이제 뭐 런 레이트 하나를 다 클래스들에게 똑같이 줬다 하더라도 클래스가 생각하는 이펙티브한 런 레이트는 클래스별로 다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HTC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언컨트롤러블한 런 레이트 스케줄링을 이미 하고 있다. 거기서 또 런 레이트 또 스케줄링을 하게 된다면 로컬 옵티멀로 접근할 때 좀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노멀라이즈를 한 상태에서 런 레이트 스케줄링을 하게 된다면 언컨트롤러블한 런 레이트 스케줄링을 좀 더 컨트롤러블한 도메인으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런 레이트 스케줄링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를 해본 다음에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좀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4개 정도 그려져 있어서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좀 천천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되게 복잡하게 그려놓긴 했지만 우선 빨간색 계열 같은 경우에는 옵티멀한 런 레이트입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한 하나의 런 레이트로 계속 학습을 했을 때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런 레이트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런 레이트 스케줄링을 가지고 한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진한 거는 노멀라이제이션을 안 한 것, 연한 건 노멀라이제이션 한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파란색을 보면 되겠는데요. 이제 좀 연한 파란색을 보시면 되는데 런 레이트 스케줄링을 함과 동시에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한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파란색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파란색 결과 같은 경우에는 옵티멀 LR, 그러니까 그냥 런 레이트를 하나로 준 것보다는 엠리스트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사이퍼텐이랑 패션엠리스트는 좀 더 안 좋습니다. 이 결과 자체가 약간은 이제 의미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사이퍼텐이랑 패션엠리스트 자체가 약간은 이제 애초에 되게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사이퍼텐이나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애큐러시가 낮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 피처들을 하이팩트에 담기에는 되게 좀 어려운 셋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엠리스트만 살짝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런 레이트 스케줄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뒤에 다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퓨처 웍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기반으로 이제 연구를 했었을 때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제 약간 추가적인 어떤 연구나 혹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이즈를 기반으로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클래스 와이즈 셀렉터 사이즈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겠다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서도 되게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관계를 이제 알아볼 텐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이즈 릴레이티드 어떤 매트릭들과 애큐러시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을 아예 다르게 할 수도 있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를 다 진행을 하고 다 분석을 끝난 다음에 다른 노멀라이제이션 스트래티지도 생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들 그냥 뭐 아까 지금까지 했던 이제 클래스 F4 끝나고 진행한다, F4 끝나고 진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F4 중간에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F4 내에서 여러 번 진행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스케줄링입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F4이 끝날 때 노멀라이제이션 시도를 했었는데 노멀라이제이션 스케줄링을 통해서 특정 에폭에만 하든지 특정 에폭이 끝나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함으로써 어떻게 노멀라이제이션이 전체적인 트레이닝 다이내믹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다른 인코더 아키텍처,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간단한 구조인 그런 리니어 포지션 매트릭스로만 현재 제가 여기서 구현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다른 인코더 아키텍처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나요? 예.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누들에서 네. 결국에는 컨버전을 얘기를 써가지고 실천의 크기를
얇게 피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컨버전 레이 말고 뭐 벡스와이즈나 포인트와이즈 뭐 에버리지 풀링 같은 거 쓰는 거랑 네.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고 네.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들이랑 연관 레이를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왜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부터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죄송합니다. 그 컨볼루션을 기반으로 해봤을 때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었는데 이제 사실 포인트와이즈나 레이어와이즈 그거는 되게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딱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에버리지 풀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버리지 풀링과 맥스 풀링을 기반으로 또 해봤는데 에버리지 풀링보다는 맥스 풀링이 더 나은 결과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의도적으로 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저 슬라이드 보시면은 렐루 같은 그런 액티베이션 레이어라는 게 액티베이션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액티베이션을 이게 어떻게 보면 랜덤 웨이트다 보니까 액티베이션을 넣던 말든 거의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험적으로 또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인코더가 약간은 이제 실험 단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은 제가 이것을 가장 최적의 인코더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보자라고 시도했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병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제가 좀 뭔가 관심 있게 들은 건 이 인코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이 하이퍼다이멘저널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되게 떠오른 비슷한 개념 중에 하나가 그 뉴런핏 디바이스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레저버 컴퓨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 HDC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일단 그 중간 과정을 이제 어떤 뉴럴넷이 아니라 어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하이퍼벡터에 해당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뭔가를 대체하는 메커니즘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이제 파이널 레이어가 있는 그런 형식의 컴퓨팅 방식이 레저버 컴퓨팅인데 이제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피처가 들어오면은 그 피처를 어그멘테이션 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레저버 컴퓨팅이라는 건 중간에 레저버라는 레이어가 있어서 피처가 들어오면 얘를 레저버라는 걸로 확장을 시키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인퍼런스를 하는 건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디 피처에 대해서 잘 한다라는 것도 좀 비슷한 점이고 왜냐하면 레저버 컴퓨팅 같은 경우는 타임 시퀀셜하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디바이스 커뮤니티에서 고안이 된 기법인데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주신 보이스 레코그니션이나 그런 것처럼 근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레저버 컴퓨팅 같은 경우는 피처를 어그멘트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레저버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규칙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어떤 특성 한 4가지 정도 특성을 만족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피처를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랜덤성이 주된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물론 그건 HDC의 어떤 하나의 캐릭터리스틱이겠지만 이걸 꼭 랜덤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어서 여기에 어떤 뭔가 규칙성을 부여하려는 그런 기존의 의무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규칙성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랜덤 혹은 널드 이 두 개로만 인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만드는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이팩터 그러니까 LCC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다뤄지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시작이 이제 랜덤한 벡터들을 가지고 연산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레저버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이팩터 LCC를 연결을 하는 것도 제가 아마 논문 1개 정도는 본 적이 약간 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심층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체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도 비슷한 질문이었는데 런드인 경우에는 홀로그래픽 특성이 없다? 대신에 네, 그렇습니다. 이미지를 잘 초월할 수 있다? 예. 근데 홀로그래픽 특성을 왜 부여해야 되는 거냐가 네. 지금 질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왜 그 특성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게 HTC라는 그게 나온 어떤 배경이긴 한데 네. 궁극적으로 우리는 정확도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네. 그게 정확도에 도움을 주는 방향인 건지 아니면 네. 사실 오히려 이제 주지 않는 방향이죠. 이제 사실은 정확도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제 하드웨어 로버스니스나 혹은 전체적으로 하이팩터 디멘션의 모든 정보를 퍼뜨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 두 개 고장나도 그래도 이제 좀 많이 고장나도 괜찮다, 혹은 이제 다른 어떤 에러가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 하는 것이 거기에 좀 더 중요함이 웨이트가 실렸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함이 실리는 것 자체가 HC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데서 이제 보통 저는 허리 프로퍼티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들이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연구들이기 때문에 그 프로퍼티 자체가 좀 더 무시하는 상대적으로 좀 더 경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허리 프로퍼티라는 게 제가 저렇게만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 거의 사실 증명이나 아니면 특정한 매트릭으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되게 이제 HTC에 대해서 되게 잘 나온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제가 리니어 포지션 매트릭스 설명을 드렸을 때 나온 요 밑에 있는 이 논문인데, 되게 theoretical perspective에 나온 논문인데, 여기서도 이제 컬러 프로퍼티를 약간 다루긴 했지만 굉장히 적게 다뤘고, 그리고 거의 그냥 약간 이런 성질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다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요즘 트렌드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컬러 프로퍼티를 좀 더 필요 없다라고 넘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특성을 가지면 에러가 조금 있어도 좀 더 로버스트하다? 예. 그걸 실험적으로 보일 수 있나요? 런드 인코더보다 지금 만든 게 더 에러가 있을 때 좀 더 로버스트하다고 보일 수 있으면 그게 또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약간 방향이 그 홀로그래픽 그 특성을 가지게 하겠다라고 방향을 잡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또 정확도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방향이랑 맞습니다. 평가랑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방향을 했을 때 어떤 이득을 가져오려고 하는 건지가 명확하게 세워져야 거기에 따라서 또 그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좀 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려던 두 번째 질문도 보면 이제 방금 나온 이야기가 조금 연관이 있는데, 그 아까 로버스트니스 얘기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 HTC에서 주장하는 로버스트니스가 랜덤성 때문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뭔가 랜덤하게 산출된 거에 뭔가 베리에이션이 섞인다라는 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사실 로버스트니스라는 게 랜덤성보다는 저 HTC의 피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까 좀 보면서 들어서, 결국 뭔가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왜 랜덤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좀 약간 모티베이션이나 결과가 더 확실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그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런드는 어쨌든 러닝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보통 어떻게 러닝해요? 일반적인 네트워크 그냥 갖다가 쓰기로 하나요? 아니면 거기를 이 프레임워크를 타겟으로 다시 러닝을 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프레임워크를 그냥 그 상태에서 러닝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았는데, 다른 이제 여기서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IMC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레즈넷 앞에 이제 레즈넷 한 34 정도를 약간 자른 것을 HTC 구조에 인코딩 모듈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하는 그런 논문도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레즈넷처럼 굉장히 높은 애큐러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HTC랑 레즈넷 그런 CN을 연결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는 있지만, 너무 이제 트레이닝이 빠르다라는 HTC 장점 혹은 인풋이 빠르다는 장점, 이런 것들은 거의 무시한 논문이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해진 경향이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약간 거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추가적인 랜덤한 것에 대한 두 번째 장점이 아마도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백프롭이 없어가지고 트레이닝 시간이 빠르다 라는 것이 장점이라서 인메모리에도 트레이닝이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 그래도 이제 그나마 두 번째 정도 되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방금 들으면서 질문이 두 개 정도 더 떠오르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HDC의 단계를 나누면 인코딩이 있고, 그리고 뭐 아까 그 트레이닝하는 중간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추론이잖아요. 네. 추론이 결국 시밀러리티를 비교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례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시밀러리티를 비교하는 방법이라든지. 연구 사례가 이제 그 클래스 팩터 자체를 이제 아예 늘려서 여러 가지 시뮬러리티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여기 있는 강정훈 씨가 하셨고, 그 시뮬러리티 자체에 대한 매트릭은 보통 두 개 정도 씁니다. 이제 네, 여기 이제 밑에 이제 박스 보시면 이제 보인 다 시뮬러리티랑 해밍 시뮬러리티, 사실 이 두 개가 사실상 같은 거긴 한데, 다 시뮬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있는 인코딩 팩터가 이제 -1 플러스 1이 아니라 그냥 실수일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해밍 시뮬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거 뒤에 있는 h가 이제 바이폴 러그 바이너리한 벡터일 때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보통 이 두 가지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연구에서 자치적인 시뮬러리티 사용한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추가적인 걸로 발전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저 하이퍼벡터가 예. -1/1의 바이너리 값을 가지는 거잖아요. 네. 저기 혹시 바이너리가 아니라 더 경우의 수를 늘렸던 케이스도 있나요? 왜냐하면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대로 HDC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IMC랑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주제잖아요. 네. IMC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디바이스 커뮤니티에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건 바이너리는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멀티레벨 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딱 두 개, 0, 1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4개의 값 혹은 8개의 값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소자들을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멀티레벨 셀 테크놀로지나 접목이 된다고 하면 저 하이퍼벡터의 셀 하나가 나타낼 수 있는 값이 여러 가지라고 하면 저 하이퍼벡터의 디멘전이 훨씬 작아져도 뭐 더 같거나 더 많은 케이스를 레프레젠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바이너리가 아닌 다른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뭔가 차용한 사례가 있나 좀 궁금해서. 네,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그냥 일단 실수로 그냥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시킨 그런 되게 나이브한 케이스도 있고, 이제 퀀타이제이션 오버 트레이닝이라고 있는데 이제 HTC에서는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그냥 말로만 좀 드리자면은, 여기 클래스 팩터가 존재했을 때 일단 트레이닝을 직접적으로 일단은 그냥 플로팅 포인트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거 클래스 팩터를 가진 어세스 메모리를 한 개 더 만듭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만약에 했는데 첫 번째 어소시 메모리에 들어가고 그것을 가지고 퀀타이제이션 시켜서 이제 간접적으로 다른 메모리에 또 이제 시키고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제가 그림이 없어가지고 말을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못하신 거 이따 상민한테 해주시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자료 잘못 옮기시면 돼가지고. 어디 있어요? 밑에 켜놨거든요.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아날로그 핀 아키텍처에서 프로젝트하고 이제 정확한 연산을 위해서, 추론을 위해서 ADC 프리시전을 낮추는 연구를 진행했고, 그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텐데요. 왜 핀이 중요한지부터 제가 하려는 연구의 방향 및 결과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팀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조님이나 뭐 다른 INC 연구하셨던 분들이 세미나를 진행해 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산 장치와 이제 메모리 디바이스 사이에서 발생한 연산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그 통신 사이에 발생하는 에너지가 600배 이상이 소모되는 특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팀 아키텍처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사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는 HBM이라는 이제 하이닉스가 주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기술이죠.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통신에 있어서 데이터를 전달시키는 통로의 이제 넓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HBM의 하이밴드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TSV라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통로의 개수를 넓이를 더 넓게 미묘하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패키징에 필요한 칩의 개수나 이제 혹은 이제 PCB 면적 등의 문제로 HBM이 이제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솔루션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의 상황이고요.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가 늘어날수록 이제 컴퓨팅 인텐시브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보다는 이제 메모리 인텐시브한 파라미터가 많아짐에 따라 유지되는 현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핌은 미래에 이제 지금의 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이 시대에서는 더 중요해질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제가 대전의 카이스트에서 LLM 기반 아키텍처를 이제 실습해보는 교육을 잠시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하이닉스에서 만들고 있는 GDDR6 기반 AIM이라는 이름으로 팀을 LLM을 동작시키는 이제 실습을 받고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디램 기반으로 구성을 해서 동작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진짜로 팀의 병렬성을 효과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기반 팀에 있어서의 병렬성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아날로그 팀 기반으로 그런 아키텍처가 왜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점은 노이즈로 인한 신뢰성 부족의 문제가 첫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ADC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이작에서 제시됐던 컨피그레이션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어레이 사이즈가 128 x 128이고 인풋이 원빗 단위로 DAC에서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고 셀프 시간이 2빅 퍼셀을 가진다고 하면은 정확한 연산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ADC가 어느 정도여야 이 연산이 정확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영 씨 혹시 약간의 4비트. 사실 지금 결국 셀프 시간이 2빅 퍼셀이라는 게 0부터 3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전체 지금 이론상 최대값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인풋이 1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0에서 3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NV 연산을 한다고 하면은 0에서 3을 128번 더하는 상황이니까 128 곱하기 3 하면서 이제 9빗 프레시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9빗 프레시전이 어느 정도의 하이 프레시전이냐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굉장히 아웃라이어가 다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예시를 말씀드린 거고, 아이작에서는 8빗 프레시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8빗 프레시전에서도 전체 에너지의 58%가 ATC에서 소모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제 ATC 프레시전이 원빗만큼 늘어났을 때 전체 ADC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약 20-30%만큼 증가되는 걸 봤을 때, 리프시전이라는 것은 전체 에너지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ADC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약간의 어큐레시 로스를 감소하더라도 800%만큼을 사용함으로써 좀 에너지 효율성을 챙기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ADC 프리시전을 낮추기 위해서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조니님이 주로 진행하셨던 프로닝과 같은 연구들을 통해서 웨이트 컴포넌트를 0으로 만들므로써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컬럼 단위 썸 전류 합이 작아지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큐러시 로스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여서 지금 이후에 말씀드릴 방식은 다 어큐러시 로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정확한 연산을 보장하면서도 요구되는 ADC 프리시전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점을 우선 짚고 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웨이트를 어떻게 실제로 핌 어레이에 매핑했을 때 똑같은 값을 나타내면서도 정확한 연산을 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 왼쪽에서 보이는 게 아이작에서 적용하고 있는 오프셋 인코딩이라고 하는 방식이고, 오른쪽에 이거는 이제 프레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 디퍼런셜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학습된 웨이트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저희가 8빅 웨이트를 가정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마이너스 128부터 127 사이에 이제 노란색의 형태의 인티저 포인트의 웨이트 값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핌 어레이에는 사실 포지티브 웨이트만을 매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장 작은 값인 128만큼을 더함으로써 오프셋 인코딩에서는 포지티브 값을 이제 인코딩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이시는 예시처럼 MSBP부터 LSB까지 멀티컬러머를 이용해서 이제 분해해서 매핑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 예시에서는 이제 두 개의 어레이를 각각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인티저 포인트의 웨이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건 동일하지만 이거를 절대값 형태로 나누어서 플러스 웨이트와 마이너스 웨이트로 나누어서 그 결과를 각각 뽑아내고 그 연산에 대해서 마이너스 연산을 함으로써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웨이트의 분포를 생각했을 때 가우시안 분포를 띄고 있는데, 대부분의 웨이트가 그러면 이미 0인 상황에서 오프셋 인코딩의 경우는 그러니까 128을 나타내고 있는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에서는 지금 2000이라고 하는 값의 컨덕턴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디퍼런셜 인코딩의 경우에는 0000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웨이트의 스파스티를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웨이트가 0인 상황에서 실제로 매핑되는 컨덕턴스 자체가 0을 사용하면은 그 연산 결과도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방식에서는 전체적인 매핑되는 컨덕턴스를 낮추면서 동일한 연산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인데요. 오른쪽이 이제 오프셋 인코딩, 왼쪽이 디퍼런셜 인코딩을 했을 때 평균적인 컨덕턴스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동일한 연산을 하면서도 컨덕턴스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모티베이션의 강의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저의 연구의 가장 베이스가 됐던 렐라라고 하는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방금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웨이트의 분포가 레이어와이즈하게 본다면은 사실 0인 상황, 대부분이 0인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X축이 민밸류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채널 단위로 볼 때 그 웨이트의 분포가 더 넓게 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필터라고 하는 거는 채널 단위의 분포를 실제로 핌 어레이로 축소시켰을 때 실제로 매핑되는 웨이트의 컴포넌트의 분포가 더 넓게 퍼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주목해볼 특성이, 그러면 디퍼런셜 인코딩을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웨이트가 약간은 네거티브 방향으로 바이어스 되어 있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렐라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differential encoding의 웨이트의 로지컬한 파라미터 값과 실제로 매핑되는 컨덕턴스의 값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연산에 참여하는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의 그러니까 필터 단위의 분포가 0에 가깝게 한다면은 그것만으로 이제 우리는 동일한 연산을 하면서도 ABC 프리션을 그러니까 누적 값을 줄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이 아리스메틱 리포밍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기존의 베이스라인 아날로그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아리스메틱 리포밍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연산을 나타내는데요. 기본적으로 웨이트가 지금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15, 10, 14라고 했을 때 평균 값을 나타내려면 13으로 표현될 수 있을 텐데요. 그거를 이제 13으로 하는 대표 값으로 하나를 연산을 하고 그 나머지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이제 실제로 핌 어레이에서 연산을 진행한다고 가정한다면은 핌 어레이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은 값만으로 연산을 진행하고 디지털 센터라고 하는 이제 센터 값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멀티플라이어 디지털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굳이 값이 작아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ABC 프리시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분해해서 진행할 수 있겠구나 라는 방식으로 진행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필터 단위로 봤을 때 굉장히 네거티브 바이어스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분해돼서 오프셋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은 굉장히 약간 밸런스된 형태로 존재를 하면서 실제로 이 연산을 진행했을 때 누적 값이 굉장히 작아지도록 진행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점을 좀 몇 가지를 식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웨이트 센터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점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예시가 사실 지금 웨이트 15, 10, 14 이 값 웨이트 컴포넌트가 동일한 가중치를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센터 값을 뽑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웨이트의 분포만을 보고 센터 값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인풋의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연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점이 첫 번째로 식별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inflexible combination of center of offset이라고 했는데 이제 오른쪽 아래에서 보이시는 게 이제 렐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센터를 최적화돼서 찾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코스트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을 텐데요. 여기서 보이는 이제 D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아까 멀티레벨 셀에서 분해되는 정도를 고려해서 분해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컴포넌트의 경우에는 그리고 멀티레벨 컬럼에서 각 컬럼이 지니는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인프런스에서 미치는 영향도를 고려해서 센터를 찾아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플렉시블 하다고 하는 게 사실 인풋 패턴에 따라 그 최적화된 조합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ABC 프레시즌에 따라서도 그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적화된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실 누적값이 사실 저희가 만약에 사용하고자 하는 ABC 프레시전이 한 4비트인 상황에서 누적값이 0과 15 이렇게 두 개 존재하는 0과 30 이렇게 두 개 존재하는 상황이랑 15로 두 개 존재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15가 두 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이미 ABC 프레시전이 4비트로 제한된 상황에서 충분히 동일하게 다 완벽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고 0과 30을 표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의 케이스에서 15만큼의 로스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그 두 가지 케이스가 렐라에서는 동일한 썸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를 두고 이제 다양한 인풋 패턴에서 최적한 그리고 ADC 프리시전에 대해서 최적화된 조합을 찾고자 한 표현되지 못한다는 점을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식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티저 프리시전에 의해서 제압받는다라는 점인데요. 결국 렐라에서는 방금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결국 퀀타이즈드 웨이트에서 이제 센터 값을 0부터 255까지 완전 탐색을 통해서 가장 방금 보여드렸던 코스트 함수가 작아지는 센터를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퀀타이즈된 웨이트에서 센터 값을 찾는다고 하는 게 결국 리램 디바이스에서 표현할 수 있는 케이스를 생각해 봤을 때 이미 플로팅 포인트로 센터를 찾는 순간 리램 디바이스도 그거에 대해서 제한 자화를 거쳐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센터 밸류도 여기서는 이제 인티저 프리시전으로 제한된다는 점, 총 이 세 가지를 식별했습니다. 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센터를 이제 러너블하게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연구를 진행을 봐야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인티저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문제와 이제 센터를 러너블하게 찾고자 이제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최적화하는 측면에서 두 방식을 합쳐서 이제 러너블한 센터를 퀀타이징 과정에서 찾아보자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에 퀀타이징이라는 관련해서는 지은님이 한번 간단하게 말씀 주셨던 만큼 이 퀀타이즈된 함수에서는 이 기존에 있는 세타라고 하는 표현되는 부분이 없었는데요. 이 세타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필터와이즈하게 컴포넌트를 삽입하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된 웨이트를 ST를 통해서 이제 그랜드를 이제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건데요. 결국에 기존에 연산을 수행하고 있던 이제 W-과 S에 대한 연산이 이렇게 두 가지 연산으로 분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이제 아날로그 도메인에서 연산이 진행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디지털 도메인에서 연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센터를 실제로 멀티컬럼에서 분해된 값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가장 파인그레인드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레이어와이즈한 퀀타이징을 가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각 필터마다 센터라고 하는 세타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삽입함으로써 각 필터마다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결국 지금 세터 파라미터가 레이어 단위에서 양자화가 진행되는 걸 확인한다면은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던 예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트 레벨 퀀타이징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레이어 와이즈 퀀타이징을 진행하는 경우와 이제 오브젝티브가 다르다는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적으로 다른 오퍼레이션이 들어가고 그에 대한 이제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오버헤드가 크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이제 각 실제로 연산에 참여되는 컬럼 단위로 센터 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필터 단위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뉴로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어떻게 하면 디지털 프로세싱을 추가로 연산을 할지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인풋을 서메이션하는 모듈 하나, 센터 값에 대한 버퍼 하나, 멀티플라이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날로그 트루스바에서 연산해서 얻은 아웃풋 값과 이제 디지털 프로세서에서 얻은 아웃풋을 더해주는 애더, 이 총 4개의 모듈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ADC aware quantization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에 방금 말씀드렸던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모티베이션 중에 ADC 프리시전에 따라 최적화되는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에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단계에서 ADC에 대한 모델링이 정확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리더심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시는 왼쪽 예시에서 보이는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컬럼 단위로 지금 이 두 개가 같은 웨이트 파라미터를 두 개의 셀로 나눠진 상황이고 이 두 개도 같은 웨이트가 두 개의 셀로 나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각 컬럼별로 이제 ADC를 적용해서 시프팅이나 애드 하는 방식으로 ADC에서 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트레이닝 단에서 이를 적용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결국 비슬라이싱을 진행하는 이제 모듈러 형상의 경우에는 디퍼런셜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제가 지금 트레이닝 단에서 어떻게 해야 세타를 최적화할 수 있는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실제로 제 방식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트레이닝 단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은 오른쪽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방식이 적용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시뮬레이터에서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핌 어레이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웨이트 파라미터 자체를 가지고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 필터 단위로 하는 그러니까 시프팅 앤 애드까지 된 필터 단위의 결과에 ADC를 적용을 해서 세타 값을 조정하는 방식과 이제 왼쪽 방식에서의 동작성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시프팅 되는 오퍼레이션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요구되는 프리시전 자체는 ADC에 요구되는 프리시전 자체는 높아질 수 있으나 결국 타겟 프리시전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필터 와이즈 퀀타이션을 현재 ADC를 모델링을 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예시가 저의 방식의 실질적인 실행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지금 왼쪽 블락이 기존의 연산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오른쪽 연산이 제가 가정하고 있는 연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시에서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결국 플로팅 포인트에서 존재하는 지금 4.4, 3.4, 마이너스 5.6, 3.4 이 값에 대해서 웨이트 중심으로 센터를 뽑아보면은 사실 더해보면은 7.8, 2.2, 5.6 그럼 평균값이 1.4였나요? 결국 렐라 방식처럼 웨이트 센트릭 방식으로 중심값을 1.4로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프셋이 그러면은 3, 2, 마이너스 7, 2라고 하는 값이 되는데 결국 그 부분을 MVEM산을 실제로 수행해 보면은 현재 나와 있는 예시보다 훨씬 값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러너블한 센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이나믹한 인풋 패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예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센터로 인해서 플로팅 포인트의 웨이트가 센터만큼 빠지고 그 후에 퀀타이즈가 되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퀀타이즈 에러도 그 부분에서 고려될 특성이 있고 이제 실제로 연산이 진행이 됐을 때 이 연산이 얼마나 기존의 연산과 얼마나 똑같은지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아웃부너스를 이용해서 센터를 학습함으로써 정확한 연산을 할 수 있는지를 모델할 수 있는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관점에서 분해돼서 이제 살펴보면요. 결국 기존 컨볼루션 커널이 있을 때 이를 이제 퀀타이즈 된 학습을 통해서 얻은 필터와이즈한 셀터와 이제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퀀타이즈 커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각각을 인풋 피처 맵과 연산을 수행하고 그 부분을 이제 ADC를 적용해서
서멘션을 하고 아웃풋을 얻고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특성이 지금 백프로파게이션이 세타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결국 실험적으로 얼마나 세타가 효용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일하게 이제 플로팅 포인트에서 연산을 한 결과와 세타만을 적용해서 한 비교를 얼마나 저희 방식이 효용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는 나머지 플로팅 포인트의 웨이트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프리즈 시켜놓고 세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대해서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하는 디지털 서멘션이 디지털 프로세싱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냥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나타낸 건데요.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이전에 아키텍처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풋 서멘션과 애더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인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실험적으로 확인해 보면요,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타에 대해서만 지금 리트레이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트레인 넘버라는 파라미터가 전체 모델 파라미터의 약 0.1% 수준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필요한 연산에 필요한 리트레인 코스트가 굉장히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를 결과로 살펴보면요, 이 부분은 이제 from scratch로 가능하다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삽입한 결과이고요. 이 네 가지 케이스가 결국 비교가 돼야 되는 케이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로 플러스 오프셋이라고 하는 경우는 기존의 이제 아날로그 도메인에서만 연산이 진행될 방식을 의미하고 있고, 센터 플러스 오프셋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정된 조합으로 연산을 렐라에서 수행했던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은 하나의 예시로 넣었는데, 결국에 ADC가 분명히 롤 프리시전 ADC가 적용됐을 때 그에 대해서 로버스한 특성을 확인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 하이빅 프리시전에서 어큐러시 로스가 다른 방식보다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최종적으로 저희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리트레이닝 코스트가 적은 방식으로 프롬 스크래치로 가능하다는 점, 특징으로 하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ADC 프리시전, 다양한 ADC 프리시전 상황에서 최적의 정확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제 위의 결과가 제로 플러스 오프셋을 통해서 얻은 필터와이즈한 파셜 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의 경우는 민 마이너스 3시그마, 민 플러스 3시그마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에 이펙티브 레인지가 굉장히 한 200 정도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평균값을 보더라도 기존의 경우에는 약간 마이너스 바이어스 된, 네거티브 바이어스 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LCQ를 적용한 경우에는 평균값 파셜섬에 대해서도 그 분포가 가우시안 분포를 띠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미지넷에 대해서도 돌려봤는데, 결국에 더 챌린징한 이슈에서는 저희 방식이 더 두드러진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결국 이거를 이제 심루프에서 이제 시뮬레이팅을 진행해 봤을 때, 이제 왼쪽 그림은 같은 ADC 프리시전을 적용됐을 때 하드웨어적으로 얼마나 오버헤드가 생기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렐라 아키텍처와 비교했을 때 저희 방식에서는 멀티플라이어에서 인티저 프리시전으로 적용되던 게 이제 플로팅 포인트에서 연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의 특성이 한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러한 플로팅 포인트의 연산을 지원하더라도 약 5% 수준의 오버헤드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니멀한 오버헤드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어큐러시를 저희 방식에서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이제 정리해 보면은 저희 방식은 어큐러시도 굉장히 적은 리트레이닝 코스트, 약간의 리트레이닝 코스트만으로
굉장히 적은 어큐러시 로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이제 효율적인 추론을 위해 트레이닝 단에서 이에 대한 최적화가 진행된 ADC 프리시전에 대한 최적화가 진행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두개 질문 있습니다. 아, 네. 번째로 결국에는 그 센터값을 구해서 계산한다는 것일까? 그 셀에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범위를 줄여서 그래서 콜럼에 쌓이는 뭐 어떤 값을 줄여서 ABC를 줄이는 것 같은데, 만약 이런 기록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은 셀에 표현할 수 있는 값을 오히려 더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ABC의 크기는 어떤 그 아웃풋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로우 개수도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로우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프로링을 하면 더 효율일 것 같은데, 프로링은 결국에 0의 값을 만드는 건데, 실제로 센터 값 때문에 우리가 레벨에서 표현하는 값이 0이 실제로는 0이 아닌 거잖아요. 실제 값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프로링을 해야지 이 기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요. 결국 이게 방금 말씀 주신 예시가 기존의 방식을 방금 말씀 주셨던 예시는 이 S라고 하는 스케일 팩터가 동일한 상황에서의 예시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결국에 S값이 같은 상황에서는 분명히 세타로 인해 전체적인 웨이트가 중앙값으로 이제 시프트 되면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약간은 바뀔 수 있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러너블한 S를 통해서 스케일 팩터를 학습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작은 값에서 이펙티브 레인지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방식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S값이 완전히 동일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넘어가는 포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범위에 제약이 생기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이제 로우 방향으로 풀링을 진행했을 때를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말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말씀 주신 방향이 정확히 어떻게 임플리멘트 하겠다는 건지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되게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 네. 테크니컬의 한 질문은 아니고 이 LCQ라는 기법을 봤을 때 아까 실험에서도 그 스크래치부터 LCQ를 적용한 게 있었다 하셨는데, 사실 트레이닝부터 이 LCQ라는 기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하드웨어 오버헤드가 있는 게 아닌데, 스크래치가 아니라 굳이 리트레이닝에서의 LCQ를 적용하는 거를 약간 메인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방식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프리트레인된 모델과 비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프롬 스크래치로 결국 타겟 프리시전만을 정해서 이제 학습시키면은 사실 LCQ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로우 풀신에 대해서 로버스트한 케이스가 많이 확인돼서 충분히 저희 방식에서의 어큐러시 이점을 보여드리기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가지고 리트레이닝을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는 목적입니다.
격히 말씀드리면은 결국 from scratch로 HTTP를 이용해서 학습시킨 결과가 ADC 프리션을 그러니까 ADC 어웨어 컨테이저션을 가지고 from scratch로 학습시켰을 때 센터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정확도가 사실 지금 형태랑 크게 차이가 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프리테인된 모델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저희 방식으로서 불들이기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메인을 이제 프리테인된 모델로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원래 이쪽 라인만 지금 할수 있는 라인별로 대표 한 명씩 두 번째 라인. 네. 좋습니다. 그 메트릭, 그러니까 저쪽 그 가우시안 분포같이 생긴 메트릭 관련해서 좀 질문. 네. 이게 이제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네거티브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래쪽이 이제 균형을 잡게 된 이후 LCQ 이후의 상태인 건데 그러면 그 네거티브 바이어스가 있는 만큼 이제 에너지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 ADC 프리션을 이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 마이너스 800부터 ADC가 결국에 이 범위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800부터 뭐 800 이 정도를 실제로 고려해야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펙티브 레인지를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600 정도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파시티브 부분도 600이지만 실제로 임플레이먼트 할 때는 800으로 설정을 해야 실제로 ADC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편차가 중요할 중심도 중요하고 편차도 중요하고 네. 시그마도 중요하고 민값도 중요하고 나머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미지넷 테스트에는 튜닝 했을 때 대한 네. 건가요? 이게 튜닝이 굉장히 트레이닝 코스트가 큰 방식인데 이미지넷을 처리하기에는 이제 좀 오래 걸려서 네. 그 부분은 이제 실용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셀파를 넣은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튜닝에 대해서는 이제 논문 제출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코멘트 주셔서 추가한 부분이라 미리 했다면 이미지넷까지 하고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어가지고. 제출하고 나서 이제 다시 돌리고 계신가요? 그거. 미치 곧 죽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쓰러져도 세 번째 라인 대표 해당 정리가 분명히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CQ를 이용했을 때 결과물은 이제 비즈니스 18 20 하셨는데 네. 그런 레슨에서 깊이가 필요하시면 이제 LCQ도 영향을 받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깊어지면 더 성능이 내려 깊어지면 성능이 내려간다기보다는 결국에 웨이트 파라미터 웨이트가 어느 정도의 값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필터가 어레이 사이즈 내에서 얼마나 많이 분해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레진의 18의 경우에는 레진의 20보다 이제 더 많은 웨이트 파라미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웨이트를 더 잘게 짜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예시에서는 이미지나 타스크앱에서는 어레이 사이즈가 510px에 511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둘의 동등한 비교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둘의 최적화된 어레이 사이즈에 대해서 지금 적당한 모델을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레이 사이즈에 따라 어레이 사이즈가 이제 모델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답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족. 그러면 없으면 네.